우리 별님이들 반가워요. 달님 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별님이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두꺼비. 오늘은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두꺼비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는 미련하고 징그럽게 생겼지만 그게 참 영물인 모양이에요. 옛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꺼비는 다 사람한테 좋은 일만 하지 사람 해코지하는 두꺼비는 없답니다. 이것도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두꺼비 이야기이니 어디 한번 들어보아요. 옛날 옛적 어떤 가난한 집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하루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푸고 있으려니까 난데없이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처녀를 한번 쳐다보고 밥주걱을 한번 쳐다보고 이랬어요. 아, 저것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러 왔나 보다. 에그, 불쌍도 해라. 처녀가 밥을 푸다 말고 밥 한 주걱을 사발에 담아 두꺼비한테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꾸역꾸역 다 먹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만 되면 두꺼비가 엉금엉금 부엌에 기어 들어와서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처녀는 밥을 지을 때 아주 두꺼비 목까지 더 지어서 사발에 한 주걱씩 담아 주었어요. 두꺼비는 그 밥을 얻어먹고 날로 몸집이 커져 갔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날 저녁에 두꺼비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에 밥을 한 사발 수북히 퍼주면서 두꺼봐, 두꺼봐, 불쌍한 두꺼봐. 이제 내가 시집 가고 나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꼬? 이 밥이나 실컷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이튿날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면서 밖을 내다보니 글쎄 두꺼비란 놈이 가마 뒤를 엉금엉금 따라오지 뭐예요. 아이고, 저것이 밥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 시집 가는 데까지 따라오는구나. 이러고 시집 갔는데 시집 가서도 끼니 때만 되면 두꺼비가 부엌에 엉금엉금 기어들어와 밥 얻어먹으려고 말이지요. 그래서 두꺼비에게 밥을 한 사발 담아주며 꾸역꾸역 다 먹고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색시가 사는 고을에 참 괴이한 일이 생겼답니다. 이 고을에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로 죽었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원님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을에 원으로 내려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오겠어요. 그러니 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원님으로 앉히려고 동네 방네 방을 붙였는데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색시가 이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친정 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고 의지할 데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는데 내 몸 하나 없는 셈 치고
원으로 나서서 돈을 많이 받아 아버지 여생이나마 편하게 지내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섰어요. 동네 방네 사람 구하러 다니는 관원에게 가서 아낙네도 사겠냐고 물어보았지요. 나라에서야 급한 참에 뭐 아낙네고 남정네고 가릴 것이 있나요? 선뜻 그러마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색시는 많은 돈을 받아서 친정 아버지께 보내고 그날로 관복을 차려입고 고을 원이 묶는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색시가 죽으러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꺼비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서 색시를 따라오네요. 두꺼봐, 두꺼봐, 불쌍한 두꺼봐. 이제는 나를 따라와도 소용없단다. 이 길이 저승 가는 길인데 누가 너에게 밥을 주겠느냐. 그래도 두꺼비란 놈은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색시 뒤를 따라왔습니다. 가다가 멈춰서면 두꺼비도 멈춰서고 걸으면 두꺼비도 따라 걷고 이렇게 자꾸 따라오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함께 갔지요. 관아에 가서 색시가 방에 들어가니 두꺼비도 따라 들어왔어요. 색시가 아랫목에 앉으니 두꺼비는 윗목에 척 앉았습니다. 둘이 그러고 앉아있는데 밤이 으슥해지니까 두꺼비가 갑자기 색시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을 푹푹 내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나 하고 머리 위를 쳐다보니 천장에서 팔뚝만한 왕지네가 뒤룽뒤룽 매달려 내려와서 색시 머리를 물려고 그러지 뭐예요. 그런데 두꺼비가 내뿜는 입김 때문에 몸 물고 도로 천장으로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지네가 또 내려와서 색시를 물려고 하다가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으니까 도로 올라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렇게 밤새도록 지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어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게에다 거적을 얹어 짊어지고 괭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날로 죽어 나오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치르려고 온 게지요. 와보니 색시가 멀쩡하게 살아 있거든요. 모두들 놀라서 난리가 났어요. 색시가 마을 사람들더러 천장을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뜯어보니 대들보 밑에 커다란 왕지네가 매달려 있는데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온몸이 새빨겠어요. 사람들이 그 지네를 잡아다 장작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색시는 그 뒤에도 고을 원으로 앉아 정사를 보았는데 세금과 부역을 줄이고 송사를 공평하게 닦아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두꺼비는 어찌 되었을까요? 참 그 두꺼비는 지네가 죽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던가 봐요. 하늘나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나 벌레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외동딸과 새 신랑.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금이야 오게 하고 키웠지요. 그렇게 키워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가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사윗감을 구하러 들매끈을 메고 나섰습니다. 온 나라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단 말이지요.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운만 딱 떼면 그 자리에서 바로 12구를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었어요. 아무 데를 가면 저만한 사윗감이 있으랴 하고 그 총각 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답니다. 나는 아무 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대개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 삼으려 하니 어떠시오? 이러니까 그 정승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았단 말이지요.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했지요.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딱 들렀어요.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까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는 예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더 들어오네요.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린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는 총각이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서 들어왔어요. 거기에다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정승이 그 재주에 탐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는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어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까 마다할 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들러 오라고 약속했지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 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에 지나다 보니까 길가 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 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걸음을 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이었지요. 담배 한 대를 피울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익감이 있으랴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 또 정혼을 했어요. 나는 아무 대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하니 그거 뭐 감지 덕지지요. 당장 그러겠노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색시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러니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날 1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되었답니다.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이것 참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거든요. 딸 하나에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예산 일인가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거 참 큰일 났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물었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일이 이만저만 하게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런데 뭘 어떻게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뒀답니다. 가만히 안 놔두면 또 어떡할 거예요. 엎질러 놓은 물인걸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초래청을 턱 차려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일이 나긴 났지요. 이때 색시가 썩 나서서 신랑 셋한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가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 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우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 셋 다 그러자고 했어요. 뭐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새 신랑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어요. 그러고 3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어요.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잖아요. 주역을 훤히 깨면 점괘가 척척 맞아 떨어지거든요. 눈앞의 일이나 10년 뒤의 일이나 한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는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요.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 타고 활갯짓 한 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니 좀 좋아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물건을 다 만든 거랍니다.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을라고? 하고 이 신랑도 색시 집으로 갔어요.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나 하면
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배 농사를 지어서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 배 한 개를 땄어요. 3년 동안 밤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 배 한 개랍니다. 그걸 가지고 셋이 집으로 간 거지요. 가다가 셋이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딱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요 했어요. 뭐가 큰일이냐 하니까 셋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셋시한테 장가 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셋시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혔지요.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서서 그러면 한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어요. 멍석을 타니까 셋시 집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셋시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어요. 이때 배 가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내어 그걸 갈아서 즙을 내어 셋시한테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셋시가 눈을 뜨고 부수수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휴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셋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랍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고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셋시가 죽었을 것 아니에요.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지요. 이러니 새 신랑 중에 어느 하나 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 신랑하고는 살 수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 했답니다. 셋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새 신랑한테 차례로 물었어요.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 농사지은 신랑이 셋시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부와 원님.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장에 나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물을 당기니 묵직한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한 고기가 걸렸나 보다 하고 슬슬 당겨 올리니까 소뚜껑만한 자라가 올라왔어요. 옳거니 횡재로구나. 이놈을 푹 꼬아서 늙으신 어머니 몸보신 해드려야겠다. 가마솥 뚜껑만한 자라니까 굉장하잖아요. 좋아라 하고 망태에 담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저것도
죽기 싫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에라, 어머니 몸보신을 다음에 해드리고 우선 불쌍한 목숨이나 살려주고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자라를 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듯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끄덕끄덕 절을 하더니 물속으로 스르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자라를 살려주고 나니 마음이 가뿐해서 그물을 걷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강물이 두 쪽으로 스르르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비단옷 입은 동자가 썩 나와 절을 하였답니다. 저는 용왕국 용왕의 셋째 아들이온데 아까 그물에 걸린 저를 살려주신 은곡을 갖고자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이러단 말이에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소원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착하고 예쁜 색시 얻어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지요. 나야 뭐 장가 나갔으면 소원이 없겠소.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에 도로 나와서 묵직한 패침을 하나 건네주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어요. 그러고는 물속으로 도로 스르르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 퇴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퇴침을 장롱 위에 얹어뒀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턱 일어나 보니 밥상 한 상이 잘 차려져 있었어요. 잘 차려도 예사로 잘 차린 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 놓았답니다. 어머니, 이게 웬 밥상입니까? 얘야, 나도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 보니 누가 차려놨더라.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맛있게 먹었지요. 배를 두드려 가며 먹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나갔는데 점심때가 돼서 돌아와 보니 또 밥상이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상에 즐비했어요. 어머니, 또 웬 밥상입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웃집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누가 차려놨더구나. 또 잘 먹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도 때만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상이요. 낮에 들어오면 점심상이요.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상이 진수성찬으로 가득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대체 누가 밥상을 차리는지 지켜봐야겠어. 하고 하루는 고기 잡으러 가는 채하고 나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부엌문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라 점심때가 되니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꽃같은 색시가 방 안에서 나오는데 선녀가 따로 없었어요. 그 색시가 잠깐 뚝딱 하더니 밥상 가득 음식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금살금 뒤따라가 봤답니다. 밥상을 방 가운데 놓고 밥 보자기까지 덮어놓고는 장롱 위로 올라가서 퇴침을 똑똑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퇴침이 스르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색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퇴침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여태 저 퇴침 속의 색시가 밥상을 차려놨구나. 점심밥을 먹고 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채하고 나갔다가 일찌감치 들어와서
부엌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까 또 색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와 저녁상을 차려놓고 뒷짐 속으로 들어가려는 걸 탁 붙잡았어요.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색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주시면 100년회로 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총각이 그 말을 안 듣고 한사코 색시를 붙잡았어요. 치맛자락을 꽉 잡고 안 놓아주니 뭐 어찌할 도리가 있나요? 뒷짐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총각과 혼인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꽃같이 어여쁜 색시도 얻었겠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은 날마다 고기 잡고 아내는 밥 짓고 빨래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사는 거지요. 그렇게 한평생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그리 쉽기만 한가요? 하루는 고을 원의 행차가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 세상에 저런 선녀가 없거든요. 저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 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원이 관아에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남편을 잡아오라고 하였답니다. 너희들 얼른 가서 아무 데서 빨래하던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붙잡아 가니 안 잡혀갈 도리가 있나요? 원 앞에 잡혀가서 턱 꿇어앉으니 원이 하는 말이 나하고 내기를 하되 내가 지면 돈 정량을 주려니와 내가 지면 내 아내를 내게 보내야 한다. 이랬어요. 원이 우격 다짐으로 그러는데 가난한 어부가 감히 거역할 수가 있나요? 저 너른 벌판에다가 집 짓기 내기를 하는데 빨리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고을 원이야.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써서 하루아침에 청교아집도 지으려니와 저는 한갓 어부의 몸으로 어찌 집을 지어요. 혼자서 집을 짓다가는 몇 달이 걸릴지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판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만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았답니다. 그 꼴을 보고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 석 달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석 달을 못 참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말고 밥이나 드십시오. 그동안 저는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옷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어디가 친정이고 하니 강물 속 용궁이 친정이에요. 용궁 선녀가 태침 속에 숨어서 세상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친정을 간다고 용궁에 갔다 오는데 올 때 병을 3개 들고 왔답니다. 조그만 병 3개를 들고 와서 남편에게 주었어요. 내일 벌판에 나가서 이 병마개를 차례로 여십시오. 노란 병을 먼저 열고 다음에 흰 병을 열고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열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벌판에 나가보니 저쪽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한다 하는 목수, 미장이, 흙 일꾼들이 수백 명 모여서 터를 닦고 집을 짓느라고 야단났어요. 이때 어부가 나가서
노란 병마개를 탁 여니까 그 병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나왔답니다. 괭이 든 사람, 삽 든 사람, 고물에 든 사람이 수백 명 나와서 털을 닦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줄을 지어 도로 병 속으로 술술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흰 병마개를 탁 여니까 이번에는 목수가 수백 명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둥, 석가래, 문짝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서는 뚝딱뚝딱 맞춰놓으니 금세 집 모양새가 되었어요. 그래 놓고는 줄레줄레 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파란 병마개를 탁 여니까 미장이, 기와장이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뚝딱뚝딱 벽을 바르고 기와를 구워 지붕에 얹으니까 이제 다 됐어요. 한나절도 안 돼서 12칸 기와집을 멋들어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쪽에서는 석가래도 다 못 얹었으니 이쪽이 이긴 거예요. 원한테 천냥을 받고 돌아서 가려는데 원이 또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졌으니 내기를 하나 더 하자. 저 앞산에 산봉우리가 2개나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씩 허물되 먼저 허무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고 내가 지면 내 아내를 내게 보내라. 거역할 수가 있나요? 집에 돌아와서 또 밥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을 수밖에요. 아내가 또 왜 그러냐고 묻는 걸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말했더니 내가 친정에 또 갈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가십시오. 오늘 밤에 강가에 나가 큰 소리로 울면 물에서 동자가 나올 터이니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 하나를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했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강가에 가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에서 비단옷 입은 동자가 스르르 나와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이리 이만저만해서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호박 하나를 들고 나와서 건네주었어요. 그걸 들고 집에 돌아왔지요. 아내가 말하기를 내일 산에 가서 호박 꼭지를 따면 좋은 수가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산에 가보니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를 만큼 나와서 산을 허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호박 꼭지를 탁 따니까 그 속에서 두더지가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왔어요. 수만 마리나 되는 두더지들이 나와서 산기슭에다 굴을 파니까 그 산이 어디 견뎌내겠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그만 폭삭 주저앉아서 다 허물어졌지요. 그동안 저쪽에서는 겨우 산봉우리의 흠만 내다 말았으니 또 이겼답니다. 이겨서 돈 1000냥을 받았는데 원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또 한번 내기를 하자고 하네요. 내일은 우리 둘이서 말을 타고 저 강을 건너되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와 내가 지면 내 아내를 내게 보내라. 원은 좋은 말을 몇십 마리나 가지고 있으니 그중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말이 있어야지요.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너면 질 게 뻔하지요. 이번에도 집에 돌아와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는 끙끙 앓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묻는 걸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하였어요. 이번에는 우리 둘이 같이 가봅시다 해서 그날 밤에 강가에 내외가 같이 나갔어요. 강가에 가서 둘이 소리 맞춰 엉엉 울어대니까 물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동자가 나왔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원이 또 내기를 걸었는데 좋은 말이 없어서 그런다오. 그렇다면 용궁의 마구간에 가봅시다. 그렇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물이 갈라진 데를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니까 용궁이 나오는데 참 으리으리했답니다. 마구간에 가보니 말이 수백 마리나 있는데 살찐 말도 있고 비루먹은 말도 있었어요. 아내가 가만히 말하기를 살찐 말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고르십시오 하였어요. 아내 말대로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골랐지요. 눈에 눈곱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걸음도 비칠비칠 하는 걸 골랐습니다. 제대로 달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놈을 골라서 끌고 나왔어요. 이튿날 강가에 가보니 원은 좋은 말을 타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부는 비칠비칠 다 쓰러져가는 말을 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구름같이 모였는데 누가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럼 시작! 원이 먼저 말을 몰아 나는 듯 강을 건너는데 어찌나 길을 잘 들였는지 깊은 물에도 안 빠지고 헤엄을 슬슬 쳐가며 건넌단 말이에요. 원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이 사람이 이랴 하고 말을 모니까 이 말이 앞발을 곤두세우고 힝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보다 더 커서 온 마을이 쩌렁쩌렁 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었어요. 그 바람에 원이 탄 말이 놀라서 그만 물에 쑥 빠져버렸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탄 말은 대바람에 훌쩍 뛰어 그냥 한 걸음에 강을 건넜답니다. 원은 말을 탄 채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죽었답니다. 원이 죽고 난 다음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이 어부를 원으로 모시자 하여 이 사람이 그 고을의 원이 되었어요. 원이 돼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아내하고는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